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 코스피는 0.4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15%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양 증시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요. 마지막엔 좀 하락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연말 분위기도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계속 이어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봉이 계속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어서 연초도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바닥 라인을 이제 다지는 최저점 라인까지도 거의 바라보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1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를 이루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이 2100 수준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하락을 마치고 이제 반등을 하는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61선, 121선이 옆으로 누울 만큼 좀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쉽게 뚫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실히 좀 약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투자자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2,6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부합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같이 좀 골고루 매도를 좀 했습니다.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670포인트, 네, 또 이제 바닥 라인 근처까지 코스닥은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보다도 좀 이 반등세가 약했는데 또 거기에 대비해서 하락폭도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 라인 근처에서 양증시가 좀 횡보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조종세를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연초 분위기도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흐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우 나스닥은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니케이도 보합 수준이고요. 크게 뭔가 반등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추락을 하다가 조금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낮은 가격대에 위치합니다. 1273원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환율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1250원대 그때가 이제 상단 라인, 네, 이 박스권에서의 상단 라인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조정을 크게 받았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계속 대세 추세로 떨어질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 빠르게 내렸기 때문에 추가로 더 빠르게 내린다라기보다는 조금 자리를 잡고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증시는 그래서 분위기 네, 크게 좋지는 않았고요. 선물 지수 보시면은 미국 증시는 휴장이죠. 그래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는 지금 1% 내외로 1% 가까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은 아까 확인했고 채권금리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87%, 3.88%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또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다 보니 썩 이제 증시에는 좋은 움직임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고점 이제 4.2%까지 또 이제 치고 올라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크게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번 달 그다음에 뭐 이번 연도 초에는 이 금리가 얼마나 상승하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는지 금리에 대한 인상폭이 완화가 될 것인지를 좀 주목을 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시는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악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증시가 여기서 크게 엄청나게 더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 정책이라든지 그런 완화 정책이 펼쳐지면서 오히려 증시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요 점만 좀 명심을 해 두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라던 대로 V자로 엄청 빠르게 올라간다. 요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시에 대한 큰 하락 이후에는 빠르게 V자로 계속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를
겪은 뒤에 그런 뭐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금리 사이클, 경기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렇게 그 대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상승이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향후 이제 1년 이상은 좀 횡보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증시가 이제 대상승을 할 수 있는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한 2024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24년까지 모든 종목이 계속 횡보를 하고 주가가 똑같을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종목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테마 위주, 네,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 위주로 아마 수급이 몰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이 정도로 보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하락해서 0.97% 하락했고요. 15,2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새해 첫날에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15,400원에서 조금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량은 많이 없었고요. 15,200원, 5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지금 200만 주 정도로 반토막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새해 첫날 거래량은 상당히 이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있었던 그 거래량 중에 거의 뭐 최저 수준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거래가 없었고요. 조금 더 이 거래량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거래량이 조금 붙어주면서 상승이 계속 이어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거래량이 또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추후 며칠을 더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별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21선 저항을 맞고 좀 하락을 했고요. 5일선 위에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21선, 5일선, 61선이 지금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수렴 구간이다. 그래서 그 수렴 구간에서는 항상 이제 거래량이 중요하고요. 거래량이 붙어주는 쪽으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양방향이 지금 모두 다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간다면 뭐 N자로 이제 5일선 딛고 바로 이제 거래량을 좀 붙이면서 올라가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이 쌍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이제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오랫동안 이 구간을 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시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래량 자체,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의 흐름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음운구름을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운구름을 타면서 위로 올라가 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이상적인 흐름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가 반등을 할 때 이 거래량이 붙어주는지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위로 뚫고 나가주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벽은 지금 17,4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사실 거래량도 부족하고 증시 자체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크게 지금 기술적으로는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도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투자자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72,000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96,000주 매도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지금 뭐 28일부터 다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투신 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82,000주. 그래서 뭐 연말에 한번 매도했던 것을 뭐 그대로 다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사모펀드도 매수를 했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이틀 연속 좀 매도를 했고요. 금융 투자도 외국인 투자자의 그 물량과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항상 거의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이 금융투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 세력으로 제가 보고 있는 두 투자자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중에 JP모간을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매도와 상당히 연관이 많았고 이때까지 유상증자라든지 합병신주라든지 그런 신주 상장이 될 때마다 이런 두 투자 세력의 그런 매도 물량과 공매도 잔고 증가는 상당히 연관이 있었다. 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매도가 조금만 들어와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래도 61선 근처를 잘 다져주면서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럴 때 이제 증시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좀 좋은 소식과 함께 거래량이 실려준다면 상당히 빠르게 이 구간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다른 종목들 그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가 다 빠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움직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296만 주고요. 27일 대비해서 28일은 1296만 주로 4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12월 29일자까지 지금 이제 공매도가 계속 상환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1월 2일자로 해서 지금 1 공매도 거래량은 10만 주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새해 들어서 다시 늘었을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계속 지켜봐왔던 그 세력 중에 하나가 JP모건이었죠. 그래서 그 JP모건이 연말에 좀 많이 상환을 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20일 평균을 보시면은 JP모건이 누적 매수가 110만 주, 모건서울이 92만 주.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공매도 잔고가 많이 상환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JP모건, 모건서울이 공매도 잔고, 공매도 거래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잔고는 이제 연말 29일까지 확 늘었고요. 3,376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새해 첫날에는 공매도 잔고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가 줄었지만 이 대차 잔고가 줄었지만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새해자로 해서 늘어났을지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연말에 이제 공매도 잔고를 의무적으로 이제 줄였다가 연초에 다시 대차 잔고로 늘려놓은 거를 다시 공매도를 쳐서 공매도 잔고를 늘리는, 채우는 뭐 그런 방향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틀 뒤에 공매도 잔고가 또 공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추정 물량은 19만 주 매도해서 66만 주로 또 매도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외국인 매도 물량이 늘어났고 대차 잔고는 줄어들었고, 그러면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다면 또 공매도를 이용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이 수급이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죠. 공매도가 상한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공매도가 늘어나면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는 이런 수급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 이외에 뭔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새로운 수급이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기관 투자자의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투자자가 좀 붙어주었으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뭔가 공격적인 움직임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이 좀 더 개선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5,000원 가격대에서 얼마나 치고 나가주는지를 더 보겠습니다. 자, 12.12%죠. 외국인 보유율은 지금 12점 초반대.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부로 또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시작이 되었을지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다 확인을 했고요. 연초에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자, 두산이 이제 재무 구조 개선이 뚜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박정원 그룹 회장이죠. 올해 신년사에서 여기 재무 구조 개선 성과를 특히 부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두산그룹 신년사에서 지난 몇 년간 내실을 다진 결과 기회를 포착하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재무적 여건을 상대적으로 잘 갖추었다. 그래서 사업 모델 발굴과 새로운 시장 진출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재무 체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재무 구조 강화에 계속해서 힘을 기울여 나가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회장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두산그룹 전체에 재무가 이제 숨통이 트였다라는 얘기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그런 재무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라든지 뭐 블록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룹 전체에 이제 숨통이 트인 만큼 여기 나왔죠. 새로운 이제 기회를 포착하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금 여력이 있다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공격적인 그런 경영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공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정부의 정책과 거의 모든 것이 맞물리는 종목 중에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만큼 사지로 내몰리다가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그 신사업과 이 정부의 기류가 맞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박자를 맞춰가면서 다시 성장으로 이어가는 그 2023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사업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형 대형 원전의 1400메가와트 주기기를 비롯해서 모두 원자로 34기, 증기 발생기 124기 등 국내외에 아주 많은 이 납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1조 6천억의 그런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 건설 공사도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코라든지 아니면 뭐 폴란드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계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는 신한울 3, 4호기가 재개가 이제 확정이 되었고 2023년 올해죠. 올해는 이제 부지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계속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런 SMR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하면서 SMR에 대한 그런 수주도 거의 따놓은 당상이죠. 그만큼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수소라든지 아니면은 가스터빈이라든지 해상 풍경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2022년은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재무 개선을 통해서 이제 신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다면 2023년은 이제 수주를 거의 따놓는 그죠? 수주에 가까워지는 사업화에 성공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 올해 반응이 한번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수급이 좀 몰렸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힘차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천천히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그런 주변 상황도 좋아졌지만 직접적인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산그룹이 친환경 에너지 그룹으로서 그룹이 변신의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올해부터 국내외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두산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과 수소, 풍력,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달부터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서 개정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 텍소노미가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이제 EU 텍소노미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K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텍소노미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지속이 가능한 경제 활동을 정의하고 친환경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을 분류하는 체계다. 그래서 친환경이 이제 테마가 되면서 친환경 펀드가 조성이 되었는데 그 친환경 펀드에 이제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K 텍소노미에 이제 원전이 포함이 되었고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이제 EU 텍소노미라고 하죠. EU 그린 텍소노미라고 하는 거기에도 원전이 부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각국 세계 전체의 그런 국가들이 많이 이제 원전에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책들이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수요가 먼저 앞섰겠지만 거기에 이제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붙어준다면 그런 이 산업은 가속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올해도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K텍소노미에 포함되는 원자력과 수소 등 에너지원은 녹색 채권,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다양한 녹색 금융 조달을 받을 수 있어서 투자와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지금 이제 재무 구조가 100%뭐 개선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지금 금액이 좀 모자라더라도 채권이라든지 그런 파이낸싱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무역은행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 지금 이제 수출을 위한 그런 수출 추진단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금액 자체를 상당한 부분을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적인 그런 에너지 안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정책적인 이런 지원, 이런 것들이 올해는 맞물리면서 상당히 이제 큰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을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은 올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원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대형 원전에 대한 가장 큰 소식은 아무래도 폴란드 원전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퐁트누프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이 지금 저번에 연말에 나오고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원전이 이제 2기에서 4기 정도로 이제 사업 규모가 책정이 되었는데 정확한 규모가 아직 설정이 되진 않았고요.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와 폴란드 정부, 아니 그 민간 원전, 정부와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 그렇게 해서 세 협력자가 이렇게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후속 소식이 들려올 것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던 그 정부 6기, 정부 6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와 웨스팅하우스가 협력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협의를 약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차원의 6기에서 이 시공사로 또 우리나라가 참여를 할 수 있을까 혹은 그 주기기 원자로를 공급하는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참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고 우리나라 한수원, 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그런 특허 소송이 지재권 소송이죠. 이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지는지도 주목을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코 원전이고요.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이제 2024년 정도는 가야지 좀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크게 나올 소식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11월에 입찰서를 최종으로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 2023년 올해죠. 올해 한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도 공을 많이 들인 만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뭐 사우디 원전이라고 할까요? 사우디 원전도 이제 네옴시티와 함께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직접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을 했을 때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 원전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루마니아 원전, 영국 원전, 필리핀 바탐 원전의 그런 원전 살리기, 그죠? 뒷담한 원전을 다시 살리는 작업, 그 다음에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여러 국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소식들이 올해 2023년에는 좀 많이 들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이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런 건설 계획이 미뤄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체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을 쉽게 미루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확장하는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미룰 수 있겠지만 이런 에너지 안보와 직접 관련된 그런 플랜트는 건설을 웬만하면 제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 원전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SMR이죠.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여기는 뭐 뉴스케일 파워와 그 다음에 엑스 에너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테라 파워가 있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와 네,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이제 시제품 그죠? 파일럿 라인을 네,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시제품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고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제품을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거고요. 지금 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루마니아, 폴란드 네 이런 쪽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SMR도. 그래서 지금 테라 파워는 소듐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엑스 에너지는 고온가스를 이용해서 SMR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만 이 뉴스케일 파워는 물을 이용해서 이 식혀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형 원전과 원리 자체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용화도 빠르고 지금 유일하게 그런 안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초기 시장에 이 존재감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 지금 뭐 주춤했지만 2023년, 2024년 요 정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시장이 늘어나는 그 수혜를 직접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엑스에너지고요. 엑스에너지는 올 상반기에 이제 나스닥 상장을 할 것이고 여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를 하는지를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물을 이용해서 식히는 방법도 있고 고온가스를 이용해서 식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고온가스 기술이 좀 더 진보된 기술이라 SMR도 이제 각 세대별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하는 모델로 갈 텐데 그때 네, 이 X에너지에 대한 고온가스 모듈이 사용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시작부터 중간 그 이상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SMR 시장도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풍력이고요. 해상풍력은 지금 2022년에는 뭐 제주도 한림 해상풍력 이외에는 크게 소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8메가와트급이 이제 실증 단계에서 실증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네, 지금은 제품으로 상용화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8메가와트급을 우리나라에 네, 본격적으로 깔기 시작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라남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네, 제주도라든지 그쪽에 많이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분명히 이제 외산의 그런 15메가와트라든지 그런 것과 비교해서는 8메가와트는 작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런 저풍속 특성에 맞춰서 지금 이 설계된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국산화라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해상풍력을 앞으로 많이 건설을 해야 된다면 외산보다는 국산 제품을 네, 선호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산 기술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외산의 그런 대형 풍력 터빈을 같이 개발을 하기 위한 MOU 체결도 진행을 하면서 같이 협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상 풍력도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해상 풍력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베트남 시장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베트남 시장에 두산비나라는 기업이 네, 자회사죠. 두산비나가 이제 그 하부 구조물 모노파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테드와 협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베트남 풍력 시장도 한번 네, 노려볼 만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스터빈이고요. 네, 가스터빈인데 가스터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해상풍력처럼 이제 실증 단계에 있고요. 김포열 병합발전소에서 지금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23년도 올해 아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양산에 들어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LNG, 네, 노후화된 그런 석탄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LNG 쪽에 이제 LNG 가스터빈으로 네, 두산 에너빌리티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 거의 100% 가스터빈은 외산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 이 시장을 파고 들어간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30%는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미 리포트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이제 해마다 이제 1조 5천억 이상의 그런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스터빈 시장도 지금 수십조 원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LNG를 넘어서 이제 수소 가스터빈까지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2027년까지 수소 가스터빈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쪽이고요. 수소는 든든한 이제 두산 퓨얼셀이 있습니다. 지금 두산 퓨얼셀이 사실 작년까지는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서서히 이제 작년 말 보니까 수소 이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네, 수주 잔고가 기대치보다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정부 차원의 그런 수소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런 수소 이 기업으로서의 그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조건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연료전지를 두고 있는 그런 자회사도 든든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수소 가스터빈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액화 플랜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라는 분야는 그룹 차원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재생에너지, 네,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해상풍력이라든지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상풍력에 좀 힘을 많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네, 해상풍력을 깔기 위해서는 전선도 필요하고요. 그거는 LS 전선 이런 기업에서 진행할 거고 그럼 그 전선을 이용해서 전기를 끌어왔을 때 그 전기를 바로바로 저장할 수 있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ESS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를 건설도 해야 됩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ESS 시장에 진입은 하지 않았고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그 호주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그리드라는 그런 미국의 자회사를 통해서 네, 지금 ESS 건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추후 진출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ESS 시장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화 플랜트, 네,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도 있습니다.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는 폴란드 쪽에서 주로 수주가 많이 되고 있고요. 독일 쪽에서도 아마 수주를 한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네,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플랜트고요. 이 플랜트 같은 경우도 네, 간간히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입니다.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옴시티 최근에 언급이 되는 그런 사우디 쪽 네옴시티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네옴시티에 대한 수도라든지 아니면 뭐 공사를 짓는데 필요한 그런 물이라든지 물이 상당히 이제 많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바닷물을 끌어다가 이제 물을 생산한다면 상당히 이제 물이 많아지는 격이고요. 더 이상 이제 물 부족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이 사우디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네, 계약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태양광도 같이 짓는 네, 친환경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지었을 때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동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 모델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네, 수주를 했고 네옴시티와는 좀 먼 쪽에 수주를 했지만 그렇다는 것은 네옴시티에 필요한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 3기 정도는 지어야지 이 네옴시티에 물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에 거의 8천억 수준이었는데요. 자, 이제 얼마가 나올지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사우디에 대한 그런 플랜트 건설이 많이 기대가 되고요. 네옴시티에 대한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주단조 공장도 이제 사우디 쪽에 크게 1조 단위로 지금 지어주고 있고요. 주단조 공장을 통해서 뭐 해양 선박이라든지 그런 부품을 생산하든지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그런 뭐 부품들을 파트들을 생산을 하든지 결국에는 주단조 공장을 그 국가에 세워준다라는 것은 그 국가에서 직접 생산을 한 제품들이 또 이런 2차 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매력적인 기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네, 집중을 해야 되는 기술들과 그 다음에 그런 수주건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상당히 많은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매력적인 지금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대 성장 사업 이외에도 3D 프린팅이라든지 디지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해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무에 대한 그런 악화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되었지만 지금 증시 입장에서는 유동성 자금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힘있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유동성이 받쳐주고 그런 좋은 상황이 받쳐줬을 때는 크게 올라가주는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새해 첫날 좀 아쉽게 하락을 했지만 1월 달은 또 좋게 마무리하기를 기다리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